이 집에서 당장 나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해서 기껏 거둬줬더니 네가 도둑질까지 해! 임신 8개월의 며느리가 도둑 누명을 쓴 날 그녀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외동딸 윤서아. 결혼 3년 만에 시댁에서 도둑으로 몰렸어요. 시댁돈 5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이상할 정도였죠. 며느리 목소리로 녹음된 고백, 며느리 가방에서 나온 은행 영수증. 시어머니는 만삭의 며느리를 뺨을 때리고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남편은 문을 잠그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임신부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3월의 토요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30년 된 아파트 단지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건축 추진 설명회를 앞두고 로비와 복도는 이웃들로 북적였습니다. 1층 상가에서는 커피 냄새가 올라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조합원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천호 배명자의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63세 시어머니 명자는 거실 한가운데서 손님들을 맞으며 연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명자는 소파를 손으로 톡톡 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입꼬리는 억지로 끌어올린 듯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명자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몸을 고추 세우고 허리를 굽혔어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과일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애들이 워낙 느릿느릿해서 말이죠. 명자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 쪽에서는 윤서아가 허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31살의 며느리는 임신 8개월의 큰 배를 안고 과일 접시를 나르고 있었죠. 배가 너무 불러서 싱크대 앞에 서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아야, 커피는 아직이야?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명자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날카롭고 재촉하는 톤이었죠. 서아는 네, 어머님하고 작게 대답하며 커피 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뜨거운 물이 찻잔에 부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서아는 조심스럽게 커피 잔을 손님들 앞에 놓았습니다. 명자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부모 덕만 보려고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손님 중 한 명이 그래도 며느리분이 애쓰시네요 하고 말했지만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를 쓰긴요. 친정에서 뭘 배워왔는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요. 친정이 워낙 평범하다 보니까요. 가정교육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 순간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친정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만 홀짝였죠. 한편 안방에서는 서아의 남편 배준혁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36살의 그는 증권사에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축 처진 어깨로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가득한 비트코인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젠장, 또 떨어졌어.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큰 웃음소리와 손님들의 인사말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지만 준혁은 그저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손님들 인사 좀 드려요. 복도에서 서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예민하시잖아. 나 지금 바빠. 너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문 뒤에서 서아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준혁은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꾸만 몸을 펴야 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차는 느낌이 들었죠. 서아야. 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수건으로 손을 닦고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명자가 서아의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옷장을 뒤지고 있었죠.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가 뭘 숨겨놨나 보려는 거지. 숨긴 게 없는데요. 서아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명자의 손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붉은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였어요. 실밥이 여기저기 풀어져 있었고 천 색깔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매듭만은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건 엄마 거예요. 돌려주세요. 엄마 거? 이 거지 같은 걸? 명자는 복주머니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라도 만진 듯한 표정이었죠. 이런 낡아빠진 걸 아직도 갖고 있어? 진짜 친정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걸 물려줘? 징글징글하네 진짜.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만 명자는 뒤로 물러서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 운도 안 풀리는 거야. 이런 건 버려야 해. 명자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서아는 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하지만 늦었습니다. 명자의 손에서 붉은 복주머니가 창밖으로 날아갔어요. 붉은 천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아래쪽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창가로 달려갔죠.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명자는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뭐가 어때서?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뛰쳐나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슬리퍼만 질질 끌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숨이 가빴지만 그녀는 계속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1층 화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화단을 뒤졌어요. 젖은 흙이 손에 묻었고 꽃잎이 옷에 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디 있지? 제발, 얼마나 찾았을까요?
서아의 손끝이 축축한 천을 만졌습니다. 붉은 복주머니였어요. 흙과 빗물에 젖어서 더욱 어두운 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복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복주머니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차가운 3월의 바람이 그녀의 축축한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주머니를 꼭 쥔 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흙투성이 손, 젖은 옷,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녀의 손 안에 든 복주머니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들어오자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죠. 주워왔어? 참 집요하네. 그까짓 게 뭐라고 집착하기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손을 씻고 복주머니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젖은 천을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했죠. 복주머니를 들여다보니 단단하게 묶인 매듭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그 매듭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묶어준 매듭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 매듭을 묶어주셨죠. 서아야, 이 안에는 엄마의 복이 들어있어. 힘들 때 이걸 꼭 쥐고 있으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복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복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서아는 눈을 감았지만 오늘 하루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창밖으로 날아간 복주머니, 화단에 젖은 흙, 그리고 남편의 닫힌 방문. 서아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기가 가볍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야,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더 큰 폭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다는 것을. 복주머니는 여전히 베개 밑에서 단단한 매듭을 유지한 채 마치 서아의 마지막 희망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프라이팬에서 계란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렸고 밥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허리를 한번 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갑자기 안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둑이야. 돈이 없어졌어. 시어머니 명자의 목소리였어요. 서아는 깜짝 놀라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명자가 서랍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었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확 돌리며 서아를 노려봤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비 500만 원이 사라졌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서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500만 원이요? 그게 어디 있었는데요? 내 서랍에 봉투에 넣어뒀어.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있었다고.
명자는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들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양말이며 속옷이며 손수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니세요? 내가 바보야? 분명히 여기 뒀다니까. 명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서아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한편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 준혁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에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준혁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집안이 모두 잠든 사이 그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준혁은 손전등도 켜지 않고 희미한 달빛만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흰색 봉투가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꺼내는 순간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가 뒤척였죠. 준혁은 숨을 죽이고 그대로 멈춰 섰어요. 10초, 20초가 지나고 명자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품 안에 넣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안방으로 돌아온 그는 침대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100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준혁은 지폐를 꺼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봉투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주워서 찢어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 3시 준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준혁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현금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입금 영수증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은 자기 계좌가 아니라 사채업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죠. 준혁은 편의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사채업자의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네 직장으로 간다. 마지막 경고다. 500만 원 당장 입금해.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3천만 원을 날렸고 그걸 메우려고 사채까지 썼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회사에 들통나면 바로 해고될 상황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딥페이크 가짜 음성 변조 만들기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뜨더니 한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어요. AI 음성 합성, 누구나 쉽게 만들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옛날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서아는 작은 회사의 홍보팀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영상 속 서아는 밝게 웃으며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 영상을 다운로드했어요. 그리고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에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세요라는 창이 떴습니다. 준혁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돈 500만 원, 친정에서 잘 쓰도록 송금했어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5분쯤 지나자 완성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죠. 스피커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돈 500만 원, 친정에서 잘 쓰도록 송금했어요.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양도, 톤도 모두 서아의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준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음성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준혁은 편의점에서 뽑은 ATM 영수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 계좌번호를 서아의 친정 계좌번호로 바꿨습니다. 물론 실제로 송금한 건 아니었지만 영수증만 봐서는 알 수 없었죠. 준혁은 위조한 영수증을 출력했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아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에는 잠이 잘 왔습니다. 아니, 기절하듯 잠들었죠.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아, 너 엄마 서랍 열어본 적 있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없는데요. 왜요? 재건축 추진비가 없어졌어. 500만 원. 뭐라고요? 준혁은 놀란 척 일어섰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때 서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때요? 명자는 서아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신고? 우리 집에서 도둑이 났다고 소문내라고? 하지만 500만 원이면 큰 돈인데요. 닥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준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오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서랍에는 없네요.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거기 뒀다니까. 명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아도 따라 들어가 도우려 했지만 명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넌 나가 있어. 네가 여길 왜 들어와? 서아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불안한지 계속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아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좀 봐요. 명자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뒤지더니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였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ATM 입금 영수증이었어요. 명자가 다가와 영수증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500만 원 출금. 서아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보려 했지만 명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제 가방에 왜 그게? 모른다고? 내 가방에서 나왔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몰라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럼 이 영수증은 뭐야? 명자가 영수증을 서아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서아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어요. 날짜는 어젯밤 자정이었고 금액은 500만 원, 계좌번호는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계좌번호였어요. 이건 너무 이상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 집 밖에 나간 적도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명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 이것도 들어보세요. 준혁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돈 500만 원 친정에서 잘 쓰도록 송금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이 목소리는 뭐야? 너 목소린데.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저 정말 아니에요. 조작? 이게 조작으로 들려? 명자는 다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또다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아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준혁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명자는 서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래도 발뺌할 거야? 서아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명자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졌습니다. 7시가 되자 폭우로 변했죠. 서아는 자기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요. 오후 내내 명자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돈 어디 썼어? 우리 몰래 친정에 보냈지? 이 도둑년아. 그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서아는 수십 번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서아와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아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적어도 남편만큼은 자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던 거죠. 8시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파트를 뒤흔들었고 번개 불빛이 거실을 환하게 비췄어요. 서아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명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TV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을 거른 탓에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내려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질한 주제에 배는 고픈가 보지? 서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우유팩을 도로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명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너 같은 도둑년이 우리 집에 있는 게 말이 돼?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를 때보다 더 무서웠어요. 서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믿어? 증거가 다 나왔는데 뭘 믿어? 명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싱크대에 등을 기댔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 같아요. 닥쳐. 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서아의 뺨을 후려쳤어요.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습니다. 서아는 비틀거렸죠. 배가 불러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재건축 추진비를 도둑 맞았다는 소문이 다 퍼질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체면을 잃는 것, 그게 명자에게는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불쌍해서 기껏 걷어줬더니 도둑질을 해? 명자는 서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아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밖에 비가 와요. 비 좀 오면 어때? 도둑년이 비 맞는 게 대수야? 명자는 서아를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아는 발버둥을 쳤지만 명자의 힘이 더 셌어요. 아니, 명자의 분노가 더 강했습니다. 여보, 여보. 서아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서아는 절망적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명자는 서아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서아는 맨발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배가, 아기가 이상해요. 서아는 배를 감싸쥐며 애원했습니다. 실제로 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불안한 듯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로 협박하지 마라. 명자는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서아는 문틈에 손을 넣었어요. 제발요, 어머님. 저 정말 안 했어요. 손 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명자는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었죠. 찌릿한 통증이 손가락에서 팔로 퍼졌습니다. 아!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냈습니다. 명자는 그 틈에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잠금쇠를 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서아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았죠. 발이 금세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문 좀 열어줘. 서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톡톡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점점 세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춥고 무서워.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희망을 품었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현관에서 멈췄죠. 문틀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서아는 그 틈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여보, 나야. 제발 문 열어줘. 나 아파. 문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훔친 돈 돌려놓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나 안 훔쳤어. 진짜야. 누가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증거가 다 있잖아. 영수증이랑 음성 파일까지. 그게 조작된 거라니까. 서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안방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걸 포기한 듯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배에서 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했어요. 서아는 배를 감싸 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옆집 천사모 문이 살짝 열리더니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웃이었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서아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웃 여자는 서아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도둑질하고 쫓겨났다면서요?
미안하지만 저희는 남의 일에 관여 안 할래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서아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였습니다.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천치로였어요. 젊은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죠.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으로 세게 두드렸어요. 여보, 제발, 나 정말 아파. 아기가 이상해.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주먹으로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올랐죠. 제발, 제발. 서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에서 또 통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날카로웠어요. 서아는 입을 막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죠.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둠이 잠깐 찾아왔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서아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1시간 반 넘게 복도에 있었던 거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서아는 몸을 웅크렸어요. 팔로 몸을 감싸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계속 밀려왔죠. 엄마, 엄마. 서아는 돌아가신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셨을 거예요. 아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서아의 손이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집 안에 있었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붉은 복주머니마저 방 안에 두고 나왔죠. 배에서 또다시 통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서아는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으로 누워 배를 감싸쥐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서아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어요.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폭우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이 온몸의 열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죠.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배에서 통증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왔어요.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이게 조기 진통인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말라서 갈라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복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이런 어쩌다가.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오만석이었어요. 60살의 그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었어요. 만석은 쓰러진 서아를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아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아가씨.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만석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서아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서아의 배를 봤어요. 큰 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부잖아요. 왜 이런 곳에? 만석은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로는 119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5동 10층입니다. 임신부가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벗어 서아에게 덮어줬어요.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 곧 와요. 만석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경비실로 달려가 담요와 온수팩을 가져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다시 10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담요를 서아에게 덮어주고 온수팩을 손에 쥐어줬죠. 왜 이런 곳에 계신 거예요? 집은 어디고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려 1005호 문을 봤어요. 만석도 따라 쳐다봤습니다. 저기가 집이에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일어나 1005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없어요? 부인이 여기 쓰러져 있는데. 만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명자가 얼굴을 내밀었죠. 뭐예요, 이 밤중에. 명자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웠습니다. 만석은 서아를 가리켰어요. 부인이 복도에 쓰러져 계세요. 아시는 분 아니에요? 명자는 서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우리 집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부인이 집이 여기라고. 도둑년이에요. 우리 집 돈 훔쳐간 사람이라고요. 명자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눈을 크게 떴어요. 도둑이든 뭐든 지금 임신부가 쓰러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돈 훔치고 나가서 쓰러진 건데. 명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만석이 손으로 문을 막았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아니에요. 명자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잠금쇠를 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허탈하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다시 서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구급차 곧 와요. 만석은 서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아는 그 온기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휴대폰? 전화 좀 빌려주세요. 서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건넸어요. 누구한테 전화하실 거예요? 아버지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지. 신호음이 끊어지더니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소장 비서실입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서실로 연결된 거였습니다. 저 소장님 딸인데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소장님께서는 현재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탄핵심판 최종 변론으로 인해 재판소 내 비상 경계 상태이십니다. 선고 시까지 그 어떤 외부 연락도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제발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예외는 불가능합니다. 선고일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서아는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었어요. 재판소는 여기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았죠. 서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만석은 서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가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어요. 환자 여기 있습니다. 만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어요. 임신 몇 개월이세요? 젊은 여자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8개월이요.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한두 시간 전부터요. 구급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서아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야겠어요. 조기 진통 증상이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서아를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이 따라오려 하자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아니, 제가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럼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1005 문을 쳐다봤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구급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서아를 들것에 태워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보호자가 없으니 제가 같이 가는 게 낫겠죠? 만석이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서아를 재빨리 구급차에 실었어요. 만석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만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비를 뚫고 구급차는 달렸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안에는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서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여자 구급대원이 서아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팔에 차갑고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혈압이 좀 높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도 없었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바로 응급실로 갈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서아는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구급차 천장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달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서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아는 그 손에서 아버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임신 8개월, 조기 진통 증상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아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만석은 응급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쉬었죠. 응급실 대기실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듯이요. 제발 아이와 산모 모두 무사하게 해주세요. 만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새벽 2시 응급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나갔고 간호사가 링거를 꽂아주고 갔습니다. 다행히 조기 진통은 약물로 진정됐어요. 하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젊은 여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호자가 없다고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을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금세 젖어들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커튼이 살짝 열리더니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사회복지사 김은희라고 합니다. 여자는 부드럽게 말하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보호자가 안 계시다고요. 은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폭력이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때리고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맨발로요. 남편분은요?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줬어요. 서아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티슈를 건넸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럼 지금 갈 곳이 없으세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가 있어요. 쉼터요? 서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쉼터라는 말을 들으니 자신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네.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은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거기로 갈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나눴어요. 내일 아침에 퇴원하시면 제가 쉼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아는 작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푹 쉬세요. 내일 아침 8시에 올게요. 은희가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쉼터.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에 은희가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병원복을 벗고 어젯밤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어요.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옷은 쉼터에서 빌려드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서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그쳤어요.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은희의 차를 타고 40분쯤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서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도착했어요. 은희의 목소리에 서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벽은 연한 노란색이었고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거실에는 소파와 TV가 있었고 벽에는 여러 가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같은 문구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중년 여자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쉼터 관리자였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 보내셨죠? 여기서 편히 쉬세요. 관리자는 서아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요. 식사는 아래층 식당에서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은 여기 있어요. 관리자는 옷장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기증받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아는 그 중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관리자와 은희가 나가고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어요. 좁고 작은 방이었지만 어제의 복도보다는 나았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니, 가방이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옷도 화장품도 심지어 속옷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붉은 복주머니, 그것마저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서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천장이었지만 어제의 복도 천장보다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었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 변호사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아는 명함을 받아봤어요. 쉼터와 연계해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상담 받으실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1층 상담실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돈이 사라진 일, 가방에서 나온 영수증, 딥페이크 음성 파일, 그리고 복도에 쫓겨난 일까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딥페이크 음성이라고 하셨죠? 네. 제 목소리인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음성 파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틀어줬어요. 민주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에요. 신종 디지털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네요. 디지털 범죄요?
서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딥페이크 음성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그럼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남편분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상담이 끝나고 서아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복주머니가 생각났어요. 흙 묻은 그 복주머니가 엄마가 묶어준 단단한 매듭이. 엄마, 나 괜찮을까요? 서아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아야. 걱정 마. 서아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슬픈 미소였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쉼터에서의 삶은 조용했어요. 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배를 쓰다듬거나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하지만 변호사 민주는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임했습니다.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였으니까요.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어요.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나 최민준이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서, IT 전문 기자였어요. 그녀는 민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엔 뭐? 민서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딥페이크 사건이야. 흥미있지 않아?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바뀌었어요. 딥페이크? 자세히 얘기해봐. 민주는 서아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돈, 위조된 영수증, 그리고 딥페이크 음성 파일까지. 민서는 중간중간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재미있네. 내가 한번 파봐도 돼? 부탁이야. 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민주는 고마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일단 그 음성 파일부터 구해봐. 분석해 볼게.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서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쉼터로 찾아가 상담실에서 만났어요. 음성 파일을 구해야 해요. 시어머니나 남편분 휴대폰에 있을 텐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저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영장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서아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증거는 있어요. 경비원 아저씨 증언, 병원 기록,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아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서아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여성 청소년과로 안내됐어요. 중년의 여자 형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서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딥페이크 음성이라. 요즘 이런 범죄가 늘고 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바라봤어요.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시죠. 폭행, 협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요. 서아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게요. 며칠 걸릴 거예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민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딥페이크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딥페이크 음성의 원본 소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하지만 음성 파일이 있어야 해.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음성 파일은 곧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피해자 정보를 줘봐. 이름, 직장, 그런 거. 민서는 서아의 정보를 받아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윤서아. 결혼 전 직장. 민서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뒤졌어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까지. 그리고 찾았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였습니다. 민서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젊은 서아가 나타났어요. 밝게 웃으며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제품을 만듭니다. 고객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서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영상을 멈췄어요. 그리고 교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원본 영상 찾았어요. 진짜? 링크 보내봐. 민서는 영상 링크를 보냈습니다. 교수는 영상을 분석했어요. 이거 맞아. 이 영상에서 음성을 추출하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어. 교수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제 증거가 생겼네요. 민서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원본 소스 찾았어. 진짜? 어디서? 유튜브에 있던 회사 소개 영상이야. 서아 씨가 결혼 전에 찍은 거.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배준혁의 집으로 향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명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경찰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영장을 빼앗듯 받아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배준혁 씨 계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안방에서 준혁이 나왔어요.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전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과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무슨 권리로? 준혁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장이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준혁은 할 수 없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내놓았어요. 명자도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겁니다. 며칠 후에 결과 나올 거예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증거물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명자는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준혁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나는.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준혁의 멱살을 잡았어요.
네가 컴퓨터로 음성 만든 거 맞지? 그렇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어요. 명자는 준혁을 밀쳐냈습니다. 바보 같은 새끼.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틀 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경찰서에서 결과를 받았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 사용 기록 발견. 생성 일시 2025년 3월 16일 새벽 3시 45분.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원본 소스 유튜브 영상, 파일명, 회사 소개 윤서아 음성 영상, 비트코인 거래 내역, 총 손실액 3천만 원, 불법 사채 거래 문자 메시지 다수 발견.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요. 그는 즉시 서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쉼터로 찾아가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남편분이 딥페이크를 만든 게 확실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빚 때문에 엄마 돈을 훔친 것도요. 서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곧 체포할 거예요. 시어머니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경찰은 다시 배준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자와 준혁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배준혁 씨,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배명자 씨도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명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하지만 형사는 명자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구나. 도둑질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대. 딥페이크까지 만들었다며? 무서워. 명자가 그토록 지키려던 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방청객들은 숨죽여 앞을 바라봤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윤태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59살의 그는 검은 법복을 입고 단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재빨리 기사를 송고했어요. 태연은 흔들림 없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시간 후 선고가 끝났습니다. 태연은 법복을 벗고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지난 2주일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선고를 준비했죠. 휴대폰도 꺼놓았고 가족과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태연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소장님, 긴급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따님께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태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서아가? 네. 사흘 전 일입니다. 비상경계 중이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응급실 기록, 경찰 신고서, 그리고 쉼터 입소 확인서였습니다. 쉼터라고?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시댁에서의 폭행, 복도 추방, 조기 진통, 그리고 딥페이크 음성 조작까지. 차를 준비하게. 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10분 후 태연은 관용차를 탔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쉼터 주소가 여기 있네. 최대한 빨리 가주게. 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태연은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이 그런 일을 겪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로서 너무 무력했어요. 경비원이 발견했다고? 태연은 서류에 적힌 만석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딸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40분 후 차는 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2층 건물이었어요. 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윤서아의 아버지입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태연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얼굴이었죠. 아, 소장님. 어서 오세요. 관리자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태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어디 있습니까? 2층 방에 계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관리자는 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섰어요.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서아 씨, 손님 오셨어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자는 문을 살짝 열었어요. 태연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워 배를 감싸쥔 채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붉은 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복주머니였죠. 흙이 묻어 있었고 실밥이 풀어져 있었어요. 태연은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관리자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태연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서아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볼이 꺼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태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태연은 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아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 보였어요. 천천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빠?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아빠야. 아빠. 서아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태연도 딸을 꼭 안아줬어요. 서아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알아. 다 알고 있어. 태연은 딸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태연은 딸을 마주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많이 힘들었지?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걱정하지 마. 법대로 할 거야. 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었어. 딥페이크 증거가 다 나왔다고. 서한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후 태연은 변호사 민준을 만났습니다. 쉼터 1층 상담실이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장님. 민준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은 악수를 청했어요. 제 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연은 자리에 앉았어요. 증거를 봤습니다. 확실하군요. 내 딥페이크 생성 로그, 비트코인 투자 실패 내역, 사채 거래 내역, 모두 남편분 노트북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태연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CCTV 조작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경비원 오만석 씨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단장에게 돈을 주며 CCTV를 지우라고 했다고요. 관리단장의 자백은 이미 받았습니다. 5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져 있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태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헌법재판소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냥 피해자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권력도 남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증거로만 이기십시오.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태연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민준은 숙연해졌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내 딸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말합니다. 저들은 법을 어겼고 우리는 법으로 이깁니다. 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태연은 만석을 만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이었어요. 만석은 태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제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연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태연은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서아의 방을 다시 찾았어요. 서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태연이 불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열릴 거야. 그리고 법이 판단할 거고. 준혁이랑 어머님이 처벌받을까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연은 딸 옆에 앉았어요. 법이 정한 대로 될 거야. 그게 정의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딸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서아는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IT 전문 기자 민서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긴 기사문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 내려갔어요. 헌재 소장 며느리 폭행 사건, 그 뒤에 숨은 남편의 딥페이크, 조작과 비트코인 빚, 제목이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기사를 내보내면 큰 파장이 일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고 알려야 할 사실이었죠. 민서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업로드됐어요. 그녀는 뒤로 몸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민서는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헐, 딥페이크로 누명을 씌우다니. 며느리가 도둑이 아니라 남편이 도둑이었네. 임신부를 복도에 내쫓다니 사람도 아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전 9시 아파트 단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휴대폰을 들고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어디서나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1005 그 집 맞죠? 맞아요. 며느리가 도둑질했다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진짜 도둑은 아들이었대요. 비트코인 빚 때문에 엄마 돈 훔쳤대요. 딥페이크까지 만들었다며? 소름 돋아.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아파트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맘카페는 더 난리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아를 도둑년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명자와 준혁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완전 속았네요. 그 음성 파일이 가짜였다니. 임신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며느리 희생시킨 거잖아요. 댓글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사과문을 올렸고 누군가는 분노를 쏟아냈어요. 오전 10시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았지만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배명자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딥페이크 조작에 대해 아셨습니까? 며느리에게 할 말씀 없으십니까? 현관문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커튼을 쳐놓았지만 밖에 소란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였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임신부를 복도에 내쫓다니 양심도 없나요? 아파트 망신시켰어요. 이사 가세요.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명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1005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와, 뻔뻔하게 나오네.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식품 코너로 향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섰을 때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임신부를 복도에 내쫓아요? 양심도 없나? 명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명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명자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마트를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흐느꼈어요. 그토록 지키려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명자 씨, 내일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명자는 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임시총회를 연 이유는 최근 발생한 사건 때문입니다. 천호 배명자 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명자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배명자 씨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재건축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사 가세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관리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홀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배명자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없으시면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배명자 씨와 가족의 퇴거를 요구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명자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죠. 그날 저녁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준혁은 구치소에 있었고 집에는 명자 혼자였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명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준혁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배준혁 과장, 딥페이크 범죄로 체포됐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해고하십시오. 상무가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어요.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준혁의 해고가 결정됐어요. 구치소에서 준혁은 면회 신청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준혁은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동료가 보였어요. 동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 나왔어. 회사에 민폐 끼쳤으니까.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가 그럴 줄 몰랐어. 실망이야. 동료는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은 텅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준혁이 있는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실에서 준혁을 만났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준혁을 노려봤어요. 다 네 탓이야. 네가 딥페이크 같은 걸 만들어서 엄마도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준혁이 반박했습니다.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 엄마는 내가 돈 훔친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건 네 체면 때문에 그랬지. 체면?
결국 엄마 체면 아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도 나도. 준혁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집도 명예도 남은 건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어요.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명자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임신 9개월이었어요. 옆에는 아버지 태연이 함께 앉아 있었죠. 태연은 오늘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라 그냥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법정 직원이 외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중년의 남자 판사였습니다. 형사사건 2025고단 1247호 피고인 배명자, 배준혁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검사였어요. 피고인 배준혁은 2025년 3월 16일 새벽 어머니의 재건축 추진비 50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로 피해자 윤서아의 음성을 조작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또한 ATM 영수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피고인 배명자는 며느리를 폭행하고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맨발로 복도에 내쫓았습니다. CCTV 영상 삭제도 교사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화면에 자료가 떠올랐어요. 첫째, 경비원 오만석의 목격 증언입니다. 2025년 3월 17일 밤 10시 10분경 피해자는 10층 복도에서 맨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피고인 배준혁의 노트북에서 딥페이크 생성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생성 일시는 2025년 3월 16일 새벽 3시 45분입니다. 화면에 프로그램 실행 기록이 나타났어요. 셋째, 비트코인 투자 실패 및 사채 거래 내역입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로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사채 빚은 2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협박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 안 갚으면 회사로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넷째, CCTV 조작 증거입니다. 피고인 배명자는 관리단장에게 50만 원을 제공하며 CCTV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을 쳐다봤어요. 피고인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쳐다봤어요. 저는 단지 집안 체면을 지키려고 아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그런 것뿐입니다. 피고인, 아직도 변명만 하고 계십니까?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입을 다물고 앉았어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이 앉자 명자가 낮게 말했어요.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엄마도 똑같잖아요.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판사는 한숨을 쉬며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배명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명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피고인 배준혁, 절도, 증거 위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실형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임신부를 폭행하고 첨단 기술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패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혁도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법정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서한은 방청석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태연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 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만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법원 건물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서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아야. 태연이 말했습니다. 서한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서한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서한은 진통으로 잠에서 깼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태연은 서아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의료진이 서아를 분만실로 옮겼어요. 태연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전 6시 40분 간호사가 웃으며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에서 서하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빠 봐요. 우리 아들이에요. 잘생겼구나. 우리 태온이. 태온이요? 윤태온. 크게 따뜻하다는 뜻이야. 이 아이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거야.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손을 잡았어요. 퇴원 후 서하는 아버지 집에서 조리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변호사 민준이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배준혁 씨가 모두 동의했어요. 서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5월 서하는 붉은 주머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판식 날 태연, 민준, 민서, 그리고 만석이 모였어요. 태온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붉은 주머니 재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붉은 복주머니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원 오만석 선생님을 명예이사로, 김민서 선생님을 자문위원으로, 최민준 변호사님을 법률 고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서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붉은 복주머니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주신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서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태연이 태온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태온이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엄마. 태온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하는 아들을 안았어요. 태온이가 복주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엄마에게 준 선물이야.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어. 서아는 아들을 꼭 안았다. 이건 할머니가 엄마에게 준 희망이었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우리 태훈이의 희망이 될게.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태훈이를 안은 채 밖을 내다봤죠. 태훈아, 저기 봐. 나무에 새가 앉아 있네. 태훈이가 좋아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아는 웃었어요. 서아야, 점심 먹으러 가자. 태연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태훈이를 내려놓고 복주머니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서아는 재단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주머니 재단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엄마, 제가 엄마의 희망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줄게요. 서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 가자. 우리 태훈이 배고프겠다. 태연이 손자를 안고 앞서 걸었습니다. 서아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어요. 폭풍우 같았던 지난 날들,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 이제 서아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고 다른 이들의 희망이었어요. 붉은 복주머니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죠. 거리 끝에서 태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5월의 하늘 아래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